네, 오늘 주식 시마론의 금요일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3년 돈의 흐름은 어디를 향할까?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경제연구실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떤 강의 하시나요? 경제 전망이죠. 네. 23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뭐 학교에서는 이제 거시경제, 혹은 산업경제, 미국 경제, 뭐 이런 종류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만났을 때 내년 경제, 실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준비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달에 만난 N사, 이 식료품 제조업, 이 기업한테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죠. 밀이나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한 2개월 정도 가동할 수 있는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뭐라고 했을까요? 더 많이 확보하세요. 비축분을 1년치 확보하세요. 1년치요. 왜? 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강달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1월 달이면 지금 다 사놓으세요. 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투자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고 달러 인버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뭐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해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여건의 변화를 좀 이해하고 그 변화의 국면에 걸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오늘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또 그 김광석 실장님 말씀, 교수님 말씀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과연 경제 판도가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전망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경제, 올 한 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책에서도 그렇게 제시했던 것처럼 Great Recession입니다. 원래 이 23년 경제 전망 이렇게 했는데 네. 2021년 경제 전망 할 때는 그 앞에 수식어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그리고 2022년 경제 전망에서는 수식어로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그래서 그 해를 상징하는 좀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는 편인데 2023년은 Great Recession 하강 국면의 초입에 해당되고 그런 초입 혹은 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지만 이게 상당 부분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리세션 하면 경기 후퇴 국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기 후퇴 국면에서도 그레이트 리세션 하면은 이 경기 후퇴가 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전 세계 경제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떤 여건들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2년 경제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뭐 좋은 게 별로 없었던 거기에 여러 가지 몇몇 문제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뭐 채권 시장이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화물이나 물류 관련 이슈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만 계속 겹겹이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 아니죠. 그나마 다행이게도 경기 침체가 아니죠. 지금은 경기 둔화라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할 때 우린 둔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또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23년에 본격적인 침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징후들은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불안이에요. 물론 지금 회사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매우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채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 간의 차이값,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거죠. 무턱대고 회사채 발행했다가 미매각되면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이 회사는 어떻길래 회사채 발행에도 미매각되나 하면서 주가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럴 바에는 발행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라는 선택을 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23년에 이 채권 시장의 불안이 아직까지도 23년까지도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23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채권 만기가 54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발행해서 이 회사채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걸 갚는 차환 거래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채를 발행해도 뭐 이거 안 팔리니까 투자자를 못 찾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파산, 도산. 그러니까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이쪽은 선택을 보통 안 하죠. 그럼 선택을 뭐 할까요? 자산 매각이죠. 자산 매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M&A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요. 고용 침체, 고용 시장이 왜 이렇게 탄탄한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직 침체 안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레이트 리세션, 그레이트 경기 후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그레이트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은 경기 후퇴와 침체의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돈맥 경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자산을 매각하고 매물이 쌓이면 사실 이게 또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뭐 올캐시 모든 현금으로 이렇게 갚는 회사보다는 다시 채권을 발행하기 마련인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 되겠냐라는 우려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내년에 장기 침체의 초입 국면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에 월드뱅크에 좀 다녀왔습니다. 월드뱅크 옆에 또 근처에 IMF도 있고 거의 걸어갈 거리에 또 페드가 있어요. 워싱턴에. 네, 월드뱅크에서 한 보고서를 쓴 이코노미스트를 만났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이 글로벌 리세션이 즉각적이냐 아니면 언제 오느냐 뭐 이런 주제의 보고서인데요. 매우 인상적으로 읽었고 또 월드뱅크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저자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통상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오는 기간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입되는 이 초입에 놓여져 있는 순간 PMI 지수로 보면 아직 50 밑으로 안 떨어진 순간 근데 글로벌 리세션이 오는 구간을 보면 그러고 나서 이게 PMI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아직 침체 안 온 구간이고 침체의 어떤 초입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침체가 왔는데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네. 침체하고 주가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너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요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가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이 경기 사이클의 둔화 국면에서 특히 채권 시장 말씀해 주셨듯이 신용 사이클도 역시 좀 굉장히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면서 침체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신용 사이클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된다든가 네. 도산하는 기업 뭐 중요한 기업들이 뭐 이렇게 도산한다든가 그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공급업체가 있고 1차 벤더, 2차 벤더 해가지고 그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말 그대로의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L자형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경제 위기는 V자로
축 파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을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에도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1%, 우리나라 성장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7%. 네. 이게 움푹 패였었던 거죠, 마이너스로.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하고요. 23년 경제는 위기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위기 때 예를 들어서 1980년 오일 쇼크 이후에 마이너스 1.6%, 또 1998년 IMF 때 마이너스 5.1% 우리 한국 경제가, 그리고 2008년에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1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성장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0.7%,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3년은 위기가 아니라 침체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침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네,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창원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동원건설 산업이 부도 처리가 되는 이슈가 나왔고요. 앞서서 9월에는 또 충남 지역의 건설사가 한 곳이 또 부도 처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기업들이지만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내년도에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뭐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침체 국면에서 내년 경제가 흘러갈 텐데 고물가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네, 23년에도 고물가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의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한 해 지나서 200원 그리고 300원.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100%, 50%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인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표현이 있죠. 2% goal. 2%라는 목표 물가까지 떨어져야 물가가 안정화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2%라는 골은 미국 기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보면 23년 상반기가 5%대, 23년 하반기가 4%대. 어쨌든 9.1%를 찍고 올해 하반기 뭐 7, 6 정도를 기록하다가 그리고 23년에는 5, 4 하반기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2%를 훌쩍 뛰어넘는 고물가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피벗, 금리 인하가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할 때도 그 질문을 드렸어요. 파월 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닙니다. 아닐까요? 그럼 아니라고 언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까요? 언제가 적절한 겁니까?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요? 물가 때문이죠.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겁니다. 연준의 태도는 바로 그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 걱정돼서 금리 인하하겠다. 물가가 안 잡혔으면 물가가 안 잡힌 상황 하에서는 경기 침체가 와도 감안할 거고요. 오히려 용인된 경기 침체예요. 유인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히려 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에 이렇게 고물가, 사상 유례 없는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였어요. 전쟁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해진 거죠. 네. 그죠? 근데 원자재 부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올리죠. 네. 그럼 어떻게 물가 잡습니까? 소비를 침체시켜야죠. 얘를 침체시켜야죠. 네.
소비자들의 소비를, 기업들의 투자를 침체시켜야죠.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오히려 유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경기 침체가 무서웠으면 금리 인상 이렇게 안 했죠. 경기 침체는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월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다른 몇 가지 단서들이 가능해지면 금리 인하, 피벗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정말 물가가 빠른 속도로 2%에 근접하게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나 전쟁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등장해서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2%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물가 지표가 나온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물가 잡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뭐 예를 들면 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뭐 전쟁의 종식이 있어서 복구 사업은 나중에 미루고, 뭐 원자재나 또 경제 제재 같은 걸 풀고 이 원자재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고가 풀리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고, 또 동시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 공급이 늘어나면서 또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의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근데 2022년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만 조금만 상승해도 이 2%에 부합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됐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상당 부분 가능하다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를 채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목표 물가 자체가 4%, 3.5%, 2.5%였던 데가 있어요. 그 시절에 경제나 또 그 밖에 금리나 다른 변수들과 맞물려서 고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2%의 목표 물가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19년과 20년에 디플레이션이 급격히 우려됐었어요. 마이너스 물가를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까지 끌어올리자, 이게 목표였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예를 들면 2023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것이고, 그때쯤에 학제 간에 디베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 물가 3%가 적정하다, 2%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디베이트가 있다가 보면 중반에 8월 이후에 한국은행 혹은 페드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어요. 리뷰로 시작하는 보고서입니다. 제목 뭘까요? 적정 물가 혹은 목표 물가에 대한 재검토,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예를 들면 아직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안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면서 돈이 이동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식으로 이제 투자 몰려도 되겠구나. 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이런 목표 물가에 대한 디베이트가 일거나, 혹은 목표 물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종류의 사인을 던지는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또 돈의 이동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조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제, 이런 것이 있으면 금리 인하가 23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세요? 있다면 23년 하반기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23년에는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이 뭐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적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철저히 물가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밀려 내려서거나 아니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상향 조정하는 네. 이슈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연준이 여력을 가지고 네.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 네. 네, 한 가지 지금 말씀 너무 좋은
조언을 주셨고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뭔가 정말 가시화될 경우, 네. 금융부실 문제, 네.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로 몰고 올 경우, 네. 그럴 거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예, 네.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로까지 전개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년이 1%예요. 근데 1% 정도면 경기 침체고요. 만약에 뭐 0.5가 안 되거나 0 밑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런 것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럴 거라고 한다면 어떤 나름의 뭐 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적 리스크만큼은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당연히 단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20년 팬데믹 위기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했잖아요. 그때 다른 것도 안 보고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 3가지를 그려봤습니다. 네. 물가 관련 2가지고요. 나머지는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위주의 경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았고요. 네. 글로벌적으로 신냉전 체제 또 그리고 뭐 각자 도생 체제로 가다 보니까 무역 자체가 사실 좀 쉽지 않았던 게 올 한 해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그 CIC에서 데이터 플랫폼이죠. 여기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전망치를 제시해 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수출도 수입도 마이너스, IB 뱅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외 경제가 녹록치 않고요. 글로벌 리세션이 찾아오는 23년 경제 성장률로 보면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3.2%, 내년이 2.7%예요. 평년 성장률이 3.5니까 네. 그거보다 밑도는 3% 이상에서 밑도는 이게 경기 둔화 국면인 거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3%조차 안 되는 2.7%로 전망했으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국면에서는 무역 탄성치라고 하죠. 무역 탄성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는 무역이 더 크게 꺼지고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무역이 더 크게 올라가죠. 원래 교육 신장률이 이렇게 높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국면에는 교육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이슈, 일시적인 이슈 말고요. 구조적으로도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듯한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뭐 IPF 출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에 이런 수출 둔화나 이런 것들을 장기화할 수 있고 좀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희망적인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미중 패권 전쟁 요것도 이 탈세계화나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지배적인 이슈일 텐데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는 요소인 거 맞아요. 단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슈는 계속 맴돌 거예요. 다만 이게 굉장히 크게 고조됐다가 이 이슈가 그 이슈가 또 잠잠해졌다가 고조됐다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조될 때가 보통 언제냐? 선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활용하는 소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중국의 공화당 회의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크게 격돌했었던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요거는 좀 완화될 겁니다. 좀 휴전 같은 느낌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그걸 앞두고 이걸 단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은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정당한 나의 파워. 나는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중국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정치적 그 소재로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23년에는 조금은 미중 패권 전쟁 이슈가 완화되는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겠다. IRA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한국이 뭐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 기업한테 특혜 주지 마라, 우리 기업한테 특혜 줘라, 이런 종류의 여론이 형성돼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기 혹은 정치적으로 이제 테마 컨셉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중간 선거가 끝나면 그 IRA를 활용한 무슨 제재들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고, 유예라든가 혹은 제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 가능성이 있을지, 이렇게 네. 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참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어요. 정말. 그죠? 네. 코로나19만큼이나 네네. 전쟁이 없었으면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됐을 겁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2020년 마이너스 성장, 21년 플러스 되다가 전쟁으로 22년 마이너스, 23년 마이너스. 얼마나 혹독한 경제를 만났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주변국들 보세요. 유러피언 국가들 다 에너지 위기로 쓰러지죠, 지금. 미국보다 더 센 고물가를 이제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강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조절 들어가고 유러피언 금리는 추격하고 강달러가 약화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만났죠. 그래서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만나서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죠. 결국 물가와 금리의 역습을 받는 시점이 23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득을 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리세션 국면에서 전쟁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종식이 되면 당연히 기회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기업들 굉장히 잘하거든요. 얼마 전에 사우디 살만 왕세자가 왔다 갔는데 그곳에서도 좀 몇몇 기회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인프라, 전기 인프라, 또 수도 인프라, 물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또 원자력, 이런 영역에서도 에너지 인프라나 다양한 도로 인프라, 또 ICT 인프라, 이런 것들이 복구 사업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좀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가 엇박자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아까 뭐 유럽과 미국의 금리 흐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낮춰나가는 듯한 그런 제스처와 또 그 금리 인하 시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뭐 규제책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이제 점차 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중국 경제 경기 부양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고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그래서 이 대봉쇄 조치 기간에 굉장히 큰 경기 충격이 있고, 그리고 봉쇄가 풀려나가거나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때는 뚜렷한 펜트업 디맨드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0년에 충격이 있었고 21년에 뚜렷하게 회복됐듯이 2022년에 대봉쇄 충격이 있었고 23년에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로로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런 거대한 흐름은 그냥 거부할 수가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네. 이제 이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내년도 투자에 관련한 나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 앞서서 마무리하는 질문으로는 이 원자재 경쟁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러면서 입법 추진들도 나왔던 게 말씀해 주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원자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도 각국이 이렇게 원자재 경쟁을 할까요? 네, 원자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원자재 중에서도 그린 메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유상풍력,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이제 범 의미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원자력은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시고요. 우라늄은 넣을까 말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영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린 메탈, 구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만 네. 이런 그린 메탈 수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린 메탈 소재, 이런 친환경 산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재를 두고 많은 주요국들이 이렇게 경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그린 메탈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ETF 투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투자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내년도 바라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 대응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셔야 될지 대응법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금리를 봤을 때 올해보다도 내년이 높은 금리예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지 금리 인하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2022년에도 영끌에서 투자하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는데 23년도 그건 유효합니다. 2020년에는 어쩌면 영끌에서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고 추천될 수 있어요.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2020년은 레버리징의 시대, 2023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 빚을 갚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빚에 의존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축도 아주 괜찮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특판 상품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좀 이용해서 저축 비중을 좀 보유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 주식 같은 경우도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물가 정점론, 그 주가 저점론, 환율 정점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변곡점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에도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선반영돼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다만 주식시장은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를 만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어두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실적에 기반한 투자, 2020년에는 좀 기대에 기반한 투자라고 했다면 2023년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채권은 피하자는 의견이실까요? 채권 시장은 좀 반신반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불안함도 있고요. 이제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적정한 비중을 이제 보유하는 것은 추천될 만하지만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신 있게 투자하십시오라고 제안드리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운이 좋으면 내년도에 채권 시장의 저점을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유를 안 하셔라라기보다는 적정 비중을 불안함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네.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신흥국으로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아태 지역으로 흐릅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꺾이는데요. 2022년 올해를 3.2라고 했죠. 내년은 2.7 L자로 꺾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흥국 권역과 선진국 권역이 있는데 선진국 권역은 더 크게 파입니다. 근데 신흥국 권역은 3.7, 3.7%로 나름 버팁니다. 근데 외환 위기에 처한 신흥국이나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이런 나라들을 제외해 놓고 신흥국을 보면 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에요.
어느 근데 나라가 있을까요? 그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국들인데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이미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여행 수요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이제 여행 수 지금 3분의 1도 안 늘어났습니다. 23년에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럴 때 좀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앞에 차이나 엑소더스 거론을 해드렸는데 중국을 떠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지역들로 또 이전합니다. 또 앞에 그린 메탈도 말씀드렸는데 그린 메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그린 메탈의 이 탄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들의 경제 회복을 좀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뭐 기업들이라면 신시장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뭐 ETF도 좋고요. 그 지역의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린 메탈 또 현금과 예금 세 가지 빼놓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십시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저점 현재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마감 잘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